도시문학 강좌가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개의 도시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혹시 어느 도시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일단 제 왼쪽에 네. 있는 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어디? 아니 맨 왼쪽. 이쪽이요? 예. 여기는 뭐 제가 퀴즈를 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 쪽이고 여기는 이제 다들 한눈에 들어오시죠? 네. 센트럴 파크에서 찍은 송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여기 보면 이게 동방명주탑이라고 해가지고 상해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딱 보면 뭐 언뜻 요코하마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상하이도 그렇고 차이를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인데요.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사실은 19세기 중반에 이제 서구 열강들에게 동아시아가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서 교육지로서 개방을 했었던 그 이제 개항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이제 저처럼 도시사, 저는 이제 도시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 전공자들은 이 동아시아의 뭐 요코하마나 송도나 상하이를 비롯해가지고 인구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메트로폴리탄, 아주 대규모 인구를 가진 많은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은 흔히 베이징의 배, 그다음에 서울의 세, 그다음에 도쿄의 동경 해가지고 베세토 페랑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이제 21세기 사회 경제적인 그런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지역이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베이징, 도쿄뿐만이 아니라 요코하마나 인천이나 아니면 상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베세토해랑이 거점 도시, 중심 도시가 돼서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도시 발전이 필요가 하는 주된 목적이 이제 동아시아 중심 도시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아시아적 내에서는 이 중심 허브의 기능을 어떤 도시가 이제 장악할 것이냐. 한번 허브가 되면은 뭐 사람들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경합들을 벌이고 있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지역, 이 거점 도시들과는 경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옛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의 상당수가 살고 있지만 그 지역보다는 송도로 많은 어떤 인력과 그다음에 자원과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도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제 2015년 저희가 원래는 2014년서부터 앞으로 3년간 교육과학부의 인문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요. 쉽게 얘기해서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행사가, 그러니까 이런 인문 강좌, 그다음에 또 인문 체험도 있고요. 성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 강좌,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 강좌도 인문 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문 축제라고 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또 이제 1년 동안 진행됐던 이런 인문 강좌나 인문 체험 효과를 모두 다 일반인들에게,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인문학 축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앞으로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천 비롯해서 여러 우리나라 도시들이 도시 발전을, 이제 도시 재생 사업, 특히나 이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뭔가 랜드마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외부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도시 발전만을 지향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 사회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바거든요. 그래서 여러 서구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존의 어떤 대규모
이제 개발 방식을 지향하고 다른 형태의 시민들이 중심이 돼요. 그다음에 어떤 행정, 시민,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여러 전문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도시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인문단은 이제 주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자발성,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인력,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인문도시 사업은 인천시 남구와 같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남구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이 지역의 기관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지금까지 이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도심 재생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 도시문화 강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오늘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강좌나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자녀분들 자녀 교육에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일반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진행되는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인문학 강좌, 좀 더 심도 있는 인문학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인물을 부탁드리고요. 좀 많은 참여 여러분 계약과 함께 대학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 다시 옛날로 학창시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재밌게 하는 강의를 주면서 강의 과정은 총 8강이고요. 그 다음에 9강은 박사입니다. 총 10번의 내용을 적용되고 내용들이 있어요? 네. 여기 자꾸 헤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같이 그냥 녹음되는 거지. 네. 인문학의 지평을 이렇게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료 중에 강의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고요. 없으면 그 순서대로 좀 말짧게 진행하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좀 확보해 주시면 이 인문학 강좌 말고 다양한 그 정보들을 인공문화연구소, 안천연구소는 잘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실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첫 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근대문학 간장님이 이현식 선생님이 들어주고요. 오늘 강사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인천의 문화재단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사무치장으로 활동하셨고요. 기획경영 본부장으로 활동하셨고 최근에 이제 문화재단에 이제 포스로 있는 한국 근대 문화관 관장님으로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인천대학교에 있는 문화대학원에 이제 졸업하신 겸임교수로 계시고요. 뭐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뭐 문화도시로 가는 길, 제도사로서 한국 근대 문화, 번복한 비평, 왜 지역문화인가, 인천남농, 인천정당, 성찰적 창조도시와 지역문화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써서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금 강의에서 굉장히 공감을 남기고 깊이가 있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현식 강사님은 힘찬 박수로 모시고 오늘 아마 첫날에 대해서 좀 분수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부여된 이제 그 제목이 현재 인천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에요. 인천이고 저희 할아버지 때 이주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1940년인가 41년에 이제 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이 학교에서는 영문학을 했지만 이제 석박사는 한국 근대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근대문학을 전공했고 그런 쪽에 문학 연구를 하다가 뭐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인천의 문화정책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문화재단에 와서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원래 제 전공인 한국근대문학관으로 이제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중구청 앞에 있어요. 인천 아트플랫폼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쪽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뭐 인천을 읽는 문화적인 핵심 코드,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인천의 인구 변동, 그리고 오늘날의 인천과 문화 번역, 그다음에 문화와 인문학의 중요성, 문화 개념의 확장, 전통적 예술가 개념의 변화, 지역문화 전문력의 등장, 뭐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는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시간에 맞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저는 인천이라는 도시를 이해할 때 그런 세 가지의 핵심적인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보면 예컨대 뭐 대전이나 인천은 그러니까 대전은 대전역이 생기면서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개항하면서 물론 그 전에 전통적인 인천도 도읍이었기 때문에 작은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대도시로 형성 발전되는 건 이 개항인데요. 개항뿐만 아니라 인천이 갖고 있는 역할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이 한국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관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관문 역할에 가장 적정한 도시가 인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항도 된 거고 공항도 생긴 거고. 그래서 인천을 이해할 때는 결국 요 개항이라는 걸 개항과 관문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뭔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오늘날 인천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한 이 셋 중에서도 뭐 한 50% 이상 중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들고 난다는 건 외국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천으로 오고 그래서 결국 이게 끊임없이 이게 이 교류와 소통이 일어나는 이런 도시가 인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오늘날 인천과 관련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이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인천이 지금 몇 번째로 큰 도시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두 번째는 부산이에요. 세 번째가 인천이에요. 이미 대구를 이렇게 추월한 지는 10년도 훨씬 더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크기가 그럼 뭘 갖고 얘기하냐? 도시가 크다는 게 뭐냐? 인구하고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인구 그리고 그 도시의 재정인데 뭐 물론 이제 경제학자는 GRDP라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총량을 따지기도 하지만 이미 GRDP 같은 경우는 훨씬 더 100을 뛰어넘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서울이 인구 그냥 대략 1000만이라고 합시다. 1000만 그리고 부산 인구가 몇 만인지 혹시 아세요? 부산이 예전에 400만이었어요. 지금 근데 부산 인구가 340만에서 330만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인천 인구는 몇 만인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290만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300만인데 대구는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면 2020년에서 2030년 정도 가면 2030년간 명확하게 부산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두 번째 도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인천이 이만큼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많은 분들이 인천이 굉장히 큰 도시긴 하지만 이 도시의 성격을 보면 부산, 뭐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랑 인천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뭐 부산하고 대구 이런 데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부산에 가면 혹은 대구로 예를 들어봅시다.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가보면 큰 백화점이 있어요. 저런 데 영업돼요? 이렇게 하면 인근 도시에서 뭘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역 예를 들어 대구는 경북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경상북도 쪽 시골에서 공부 잘하던 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대구로 와요. 공부를 더 거기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또 공부를 더 잘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코스잖아요.
광주도 똑같아요. 저 전남 무슨 어디 이런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광주로 와요. 광주에서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면 서울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코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주나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인천은 중심 도시냐? 중심 도시가 아니에요. 주변부 도시예요. 인천이 속해 있는 이 수도권에 있는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막강한 곳이에요. 서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도로서의 그 기능과 권한이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예컨대 뭐 수도가 이제 만약에 일본의 도쿄, 뭐 중국의 베이징 이런 데랑 아까 뭐 박진환 소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서울 이렇게 비교하면 이 수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이 세력 도시의 세력이 베이징하고 도쿄를 훨씬 뛰어넘어요. 그만큼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문화 측면에서 보면 문화의 서울 집중도가 그 70%를 넘어요. 대한민국의 문화들을 이렇게 쫙 총괄해서 해보면 문화를 창조해내는 이런 영향력은 뭐 다른 경제나 이런 건 그렇지 않지만 문화는 한 70%가 넘어요.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수도권의 주변부 도시거든요. 근데 인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대구나 뭐 어디 무슨 광주에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시골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시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대구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강주에 사는 애들이 있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명절 때면 추석이나 설 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 느낌에 아 이제 시골에 있다가 명절이니까 명절에 이쪽으로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 서울 그러니까 이 인천에 살고 있다는 게 수도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바로 또 서울이 옆에 있고 그래서 이게 메인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냥 이렇게 여기가 서울이다 이렇게 서울의 확장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식은 그래요. 근데 생활 조건을 따져보면 제가 그 극장을 다니는 게 물론 옛날부터 극장을 다녔지만 좌석제를 실시하는 극장을 다닌 건 대학교 가서였어요. 인천에 애관극장, 인형극장 이런 데는 좌석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표 끊고 들어가서 영화 중간에서 보고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서 단성사 촌놈이 정말 인천 촌놈이 단성사 가서 티켓을 끊어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본 영화가 뭐 남자애들이니까 그런 얘기지만 무릎과 무릎 사이인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보이가 지었던 그 애들이 막 우리 거 남자애들이 가서 보자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처음 종로에 가서 그 단성사에서 표 끊고 들어갔는데 좌석제였잖아요. 시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천은 시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인천이 그런데 애관극장이나 뭐 인형극장이나 이런 동네 극장들만 있다가 CGV가 생겼어요. 시청 부월동에 있는 CGV가 생기니까 인천 시민들은 애관극장, 인형극장 안 가요. 다 CGV만 가요. 그 다음에 백화점 예를 들면 제가 백화점이 인천의 희망백화점이나 부평에 있는 동아시티 백화점이나 동인천역에 있는 인천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들이 있었죠. 그런 백화점들이 있다가 인천에 신세계백화점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희망백화점, 이런 인천백화점 잘 안 가요. 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이요. 한때 신세계백화점 전점포에서 1위를 했었어요. 인천점. 굉장히 영업이 잘 돼요. 왜 잘 되냐면 인천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백화점이나 무슨 동아시티 백화점이나 인천백화점 이거는 인천 시민들 눈에서 이게 백화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네 싸구려 뭐 이런 거지.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만 가. 극장도 똑같아요. 이게 CGV에 가면 뭔가 예컨대 동네에 있는 애관극장을 가면 저는 그 실제로 일부러 애관극장을 가끔 가기도 해요. 어느 영화는 제가 뭐 옛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꼭 일관을 애관극장이 좀 5개 영화관 있잖아요. 계속 이제 쭉 해서 일부러 어떤 게 일관에서 하는 영화가 제가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애관극장 가서 봤는데 그거는 1관이기 때문에 가서 봤어요. 2, 3, 4관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1관은 제가 옛날부터 다녔던 그 극장의 그 모습 그대로서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옛날 극장을 몰라요. 이런 멀티플렉스만 알지.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 이렇게 천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2층도 있고 이렇게 뭔가 이런 식의 극장. 근데 그런 극장보다 CGV에 가면 이른바 이게 자기가 뭔가 문화적 어떤 향유나 어떤 층으로 올라선 것 같은 이 환상을 주는 거예요. 뭐 흔히들 얘기할 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랑 동네 뭐 그냥 커피점에서 이거랑 이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아이콘 사실 홈이시거든요. 다 중요한 게 아닌 건데. 근데 이게 인천 시민들한테는 그런 식의 이제 수도권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그런 데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걸 안 가요. 이게 주변부 의식이라는 이 두 가지 생활 조건과 의식이 이렇게 낙차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정체성도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금방 비교가 되거든요. 내 머리는 분명히 여기는 좀 인천이 아니라 뭐 내가 수도권인데 내가 사는 인천의 모습은요 사실은 주변부 도시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도시도 그런데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뭐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주변부. 여러분 뭐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나 이런 소설들 보면 이 변두리적 삶이에요 인천은. 변두리로서의 큰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간극이 생기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더 떨어지고 아유 빨리 돈 벌어서 서울로 가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죠. 이게 수도권 주변부 도시로서 세 번째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까지 도시로서 이렇게 인구 300만으로 쫙 이렇게 성장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산업도시예요. 이게 이 계양과 관문 산업도시고 두 가지가 없었으면 인천은 현재처럼 대도시가 될 수가 없었죠. 이 산업도시는 근데 하나는 우리의 근대화를 이끌어갔던 게 공업이잖아요. 제조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제조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그게 이른바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추진했던 산업화라는 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그 상품의 경쟁력을 획득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중진국반열을 올라섰고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공단들이 서울 변두리를 중심으로 구로공단부터 인천 부평 주안까지 이렇게 쫙 경인공업 지역이라고 우리나라의 초기 산업화를 이끌었던 축이에요. 경인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인천을 만들고 공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 온 거죠.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축현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축현이 여기 시립박물관 옆에 있는 축현국민학교 말고 동인천역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원래 이제 축현국민학교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들 요즘도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그 대부분은 왜 이제 이렇게 이주해온 애들의 대다수는 다 부모님 직장 때문에. 거기 보면 뭐 인천제철 엄마 부모님이 인천제철 다녔다. 인천제철 다녔던 애들은 되게 잘 사는 집 애들이죠. 그 아니면 뭐 그 동네 뭐도 하고 거기서 무슨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대부분 다 그래요. 인천이라는 그 형성 도시를 보면 결국 이게 한편으로 이 공업이라는 게 산업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도시를 만들어낸 거고 그게 당연히 이제 뭐 인천 항이 옆에 있으니까 수출이 좋고 원자재 수입하기가 좋으니까 이 공단이 여기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산업도시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했잖아요. 2차 단순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국한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0억, 13억 있지만 보통 한 15억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구와 그 싼 노동력은 뭐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첨단 산업이나 기술 집약적 산업을 이렇게 이행해 나가고
그럴 때 이제 미래도 인천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의 대상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송도라든지 이른바 경제자유구로 지정된 일컨대 뭐 무슨 CT, BT, IT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T가 정보통신산업이나 BT는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생명공학산업, CT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문화산업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전환해 나갈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어떤 성장과 밀접하게 있는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런 시기에 어떤 그 세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인천의 인구 변동을 보면 인천이 사실 초기에는 1883년 개항할 때 인구 조사를 보면 1883년 인구는 아닙니다. 이게 인구 23,000명이 1910년 처음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고 그 국세 조사를 쫙 각종 조사를 처음 실시해요. 그때 나온 게 인구가 23,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1910년 통계입니다. 1910년, 1883년에 개항을 했지만 1910년에 인구가 23,000명인데 여기도 55%는 중국인과 일본인과 외국인들이에요. 한 45%가 내국인.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1910년이에요. 이렇게 따져보시면 1910년이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105년 전. 105년 전이 긴 시간이냐면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인구 23,000명에 지금 2010년대에 보면 인구 300만이에요. 물론 중간에 지방자치제도가 좀 변하면서 강화와 옹진이 인천으로 편입되는 뭐 이제 김포의 일부가 이제 계양, 뭐 검단 이런 데가 이제 통합되긴 했지만 그 통합된 것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죠. 이게 23,000명에서 인구 300만으로 올라올 때 보면 45년 해방될 때 인구가 25만, 벌써 10배가 뛰어요. 1910년에 비하면 36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가 쭉 이렇게 한 게 과연 이제 무엇 때문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천이 산업도시로서 급속한 팽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도 이게 대구나 부산은 전통적인 대도시였지만 인천은 급속도로 팽창해 나온 도시고 이 팽창은 그러면 인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그런 도시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틀에서 그 인천이 이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어떤 뭐 가능성과 문제들이 이제 있어요. 첫 번째는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 옆에 있는 주변부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원래 도시 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 발전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동심원적 발전을 한다거든요.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랗게 해서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도시의 그 핵심이 있고 핵심 주변으로 이렇게 도시의 세력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이 가운데에는 뭐 경제, 행정, 뭐 교통 이런 거의 중심지, 이른바 도심이라는 게 형성되고 이 도심 외곽으로 주거지, 공장, 뭐 공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그 발전하는데 물론 이제 도시가 아주 커지면 다핵 도시라고 해서 도심이 여러 개 있는 식으로 발전을 하죠. 서울도 그 광화문이나 종로나 이런 데가 도심이지만 강남도 역시 도심 기능을 하는 이런 다핵 도시로 발전하는데 인천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 다핵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인천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도 도심이 별로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은 어디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도심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대부분 다 구월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때는 그 도심은 동인천이었잖아요. 그 모든 버스가 동인천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5학년 때부터 버스 통학을 했거든요. 집에 이사 가서. 제가 처음에 동인천에 살다가 동인천 집안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동인천 그 전동이라는 데서 저희 집에 새빵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집을 처음 산 게 송현동에 있는 조그만 기와집 같은 걸 저희 부모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이사 간 게 도화동
지금 옛날 집 인천대학교 있는데 그 인천대학교 앞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인천 전문대 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하숙도 하고 인천대학교가 생기기 전이었죠. 그러다 도화동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간석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사한 걸 보면 이렇게 인천이 쭉 커지는 걸 따라서 쭉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인데 그때는 동인천이 도심이었어요. 그리고 뭐 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동인천역 광장이었거든요. 제가 87년도에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 87년 이른바 6월 항쟁, 시민항쟁 그럴 때 동인천역에서 모여요. 동인천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2002년 붉은 악마 어디서 모였어요? 인천은? 강남. 네? 아니 인천에서는 어디서? 문학경기장에서 모였죠. 부평역에서도 모였죠. 문학경기장에서도 모이고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도 어디 한 군데에 상징적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동인천 전통적인 도심이 동인천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월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부평에서 오신 분들은 없어서 그렇지만 부평에서 오신 분들은 이 도시계획할 때 항상 이 도시계획할 때 도심을 어디로 이렇게 인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때 그 어떻게 도심을 놓고 부도심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발전을 계획하는데 부도심이 부평이 들어간 부평에 있는 지금도 이제 부도심이 부평이에요. 근데 부평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반발해요. 어떻게 내가 부도심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 중심 공간이 인천은 사라져 버렸거나 완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동시문적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선형적으로 도시 발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번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동인천 근처가 있죠. 신포동 근처도. 두 번째가 주안역 근처예요. 그리고 구월동이에요. 그리고 부평이에요. 이렇게 쭉 해보면 이게 뭐를 쫓아가는 거냐면 경인선을 쫓아가요. 인천은 이 역세권이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만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도시가 선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선으로 발전하면서 직각삼각형 형태의 경관과 직가인데 이게 서울로 가까울수록 직가가 땅값이 올라가요. 쭉. 여러분 부동의 땅값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명동. 아니 인천에서. 부평. 부평에 있는 명신당이라는 데가 부동의 1위예요. 거기가 땅값이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기억하는데 거기가 땅값 1위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부평이에요. 부평. 이게 땅값이 서울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부터 멀어질수록 계속 떨어지고 지금 막 동인천은 굉장히 퇴락했잖아요. 물론 뭐 조금 다시 이렇게 오른다고도 얘기하지만 동인천역에서 제 초등학교 동창 아이가 장사를 하는데 다 폐허예요. 가보면 저는 정말 다 폐허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땅값이 오른다는 건 뭘 뜻하냐면 빌딩이 올라간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업지역도 동인천역에 있는 상업지역이랑 부평역에 있는 상업지역은 장사가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을 높여서 뭐 용적률을 보통 한 1000%, 2000%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평 땅에 200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0평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부평역은 땅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고층화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고층화될 이유가 없어요. 있는 상업지역도 활용을 못해요. 지금 주안역 이쪽 말고 주안역 거기가 보통 뭐라고 북광장 쪽이죠. 그쪽도 상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적으로는. 근데 상가가 별로 안 들어서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거기는 옛날엔 다 공단이었는데 지금 공단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서울로 가까울수록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천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인천이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인구 급증을 쫓아가지 못해요. 이 생활 인프라가 쫓아가지 못해요. 전국의 도시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학교가 과밀학급은 요즘은 없어졌거든요. 과밀학급 자체는 없어졌지만 학급 수가 많은 학교가 인천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5반, 6반 이런 게 아니라 10반, 12반 이렇게 넘는 학교들이 많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원거리 통학생이 많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짓긴 했지만 여전히 쫓아가기가 힘들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게 한 20-30년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이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팽창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 네 번째로 이 말씀드린 구도심의 심각한 쇠퇴예요. 그러니까 동인천이나 이런 쪽의 쇠퇴는 도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이 퇴락하고 뭐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코스라고 하는데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도 신도시가 다 있어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은 퇴락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뭐 부산에 저 남포동 광복동, 그 다음에 광주의 충정로라든지 또 대구의 동성로라든지 이게 전형적인 구도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보시면 인천의 신포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구매력이 그 주변에 여전히 그래도 조금씩 신도심이 있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도시에 뭐 무슨 저 대구나 뭐 외관에서도 오고 뭐 어디에서도 오고 경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구매력이 받쳐주는데 인천은 신포동의 구매력을 받쳐줄 수 있는 건 신포동 주변 인구밖에 없어요. 예컨대 안산, 시흥, 광명 이런 데서 인천으로 오겠어요? 다 서울 가지? 그러니까 이 구도심의 퇴락은 훨씬 더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생활 인프라랑 비슷하게 그 다음으로 이제 문화기반 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것도 왜냐면 도시가 쫙 발전하면서 뭐 지금은 사실 이제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두리 도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자나 기린이나 이런 호랑이 이런 게 나오는 동물원 지금 저 서울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과천에 있잖아요. 자 이런 공원을 또 이제 만들 때 이건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 만들어요. 기린, 사자 이런 게 나오는 동물원. 인천은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립미술관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서울 주변에 하나 만들죠. 그리고 나서는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 만들지 인천에 안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천에는 뭐 동물원이 없잖아요. 엄밀하게 무슨 기린 나오는, 사자 나오는 이런 동물원이 없어요. 그냥 조그만 동물 인천대공원 가면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인천은 이렇게 사이트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즉자적인 말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화기반 시설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미스 사이공 같은 경우가 왜 서울에서 그 일반 저 주부들 같은 경우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왜 인천에서는 그런 거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상업 논리로 갔을 때 그 대형 공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서울에서 이 공연을 할 때는요, 이게 시장이 서울 중 수도권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인천에 또 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손해예요. 그 미스 사이가 그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니까 그거는 서울에서 장기 공연에서 그 주변 쭉 뽑아보고 그리고 나서 뭐 대구나 부산 정도 이렇게 해야 이른바 수익 투자 대비 수익률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오지는 않죠. 물론 이제 제가 잘 아는 문화기획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이문세 같은 경우가 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요. 그럼 제가 보면 서울에서 공연하고 전국 투어니까 되게 많이 해요. 뭐 전주, 수원 이런 데까지 하는데 인천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인천에서 안 하냐? 이 그 기획자들 얘기가 뭐냐면 인천은 가장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는 정말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완전히 이렇게 깡통을 차지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천 시민들 같은 경우 중에 문화를 선호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연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은 서울 가서 이미 봐. 그런 좋은 공연 그러면 애들 데리고든 뭐 자기네들끼리든 서울 가서 봐요. 서울 가서 다 봤는데 인천에 와. 서울 가서 봤으니까 안 가잖아요. 본 거 또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미 볼만한 사람들 다 봤는데 그러니까 구매력이 그 밑에 계층들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뭐 어느 때는 뭐 잘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취약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취약해지고 그 정체성도 이제 약해져. 근데 1950년대, 60년대 인천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정체성이 강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도시가 확장되고 서울과의 그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단일 경제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컨대 1950년대 뭐 책을 만들 때도 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인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인쇄업도 뭐 이렇게 하고 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된 인쇄를 잘 하려면 다 서울 가서 찍어요. 서울 가기가 편하니까 쉽고. 이게 저는 요게 1969년하고 1974년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1969년이 어느 때냐면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됩니다. 1969년에 이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25분 정도 걸려요. 그때 차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1974년이 언제냐면 경인철도가 전철화될 때. 그러니까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천에서 서울 가는 건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나서도 뭐 초기에 그뭐한 시속 25km 이하였고 그 당시 경인철도만 하더라도 뭐 1등칸, 2등칸, 3등칸이 다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서울 갈 때 보면 이렇게 역이 띄엄띄엄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동인천, 주안, 부평, 부천, 오류동, 그 다음이 영등. 그 사이에 역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역도 촘촘해지고 그 시간도 자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로 왔다 갔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복북선되고 기타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그 전자통신의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도시가 훨씬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의 이중적 의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주의식 같은 경우는 자꾸 취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에 비해서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천은 비교적 이른바 이제 뭐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지배블록이라고 해서 이 강한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 배타적 권력이 별로 없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굉장히 수평적인 신문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훨씬 더 관료적이고 이른바 이제 그냥 저 보면 경북고 서울대 혹은 경북대 이게 굉장히 강한 이렇게 파워그룹이 형성돼 있거든 그 지역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천은 매번 정당이 바뀌어요. 집권 정당이 늘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거라고. 부산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문화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인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하고 너무너무 대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인천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여기 무슨 실무자급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쪽에서 오피니언 리더들로 일하는 지역의 문화계 이제 어른들 정도가 되는 분들이 국장이랑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국장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국장은 시장 얘기만 들어요. 시장만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시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니까. 특정 정당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어도 정당은 계속 소속이 계속이고 그 친연성은 계속 가기 때문에 잘리질 않아요. 근데 인천은요, 예를 들어 만약 문학의 저 어른인데 저 사람의 취향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야당 성향이 강해. 근데 저 사람을 지금 무시해. 근데 그 다음에 야당 시장에 당선돼. 그 사람이 시장 주변에서 굉장히 측근이야. 자기 잘려. 진짜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 유연성이나 그리고 도시의 역동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게 도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특정 정당이 일당 정책을 하면 도시가 국가든 도시든 발전하기가 어려운 건데 인천 같은 경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유연하고 수평적인 시민문화를 만들었고 역동성을 만들어왔다. 그 다음이 맨 마지막 거는 이제 결국 인천 같은 경우가 뭐 의도적으로 기획되진 거라고 생각되진 않은데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을 송도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하나의 커다란 중심으로 인천
그 주변의 도시의 힘을 쭉 빨아들이는 구조였다면 이 송도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형 그러니까 이른바 공항이 있고 허브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도시들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자족적인 도시의 모델로 이제 실험 중에 있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는 건데 현재 아무튼 인천은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문화적인 번역들 좀 말씀드리면 인천은 커다랗게 도시의 역사에 따라서 한 4가지의 문화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개항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 개항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인천이 물론 뭐 위로 올라온 원인천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전통적인 조선시대 때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 인천이 근대 도시로 형성될 때 개항과 더불어서 도시의 영향력이 쭉 확대돼 나가는 그런 그 도시의 하나의 문화권이 있어요. 이게 그냥 개항장이라고 제가 편의적으로 붙인 겁니다만 꼭 개항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건데요. 그 도시 아까 제가 살아왔던 그 이사했던 이거랑 거의 유사해요. 인천을 현재 따지면 중부, 동부, 남부, 연수구, 남동부 이런 쪽이 전통적인 인천이 쭉 확장되면서 커진 그런 도시의 하나의 문화고요. 나머지가 부평 쪽이죠. 부평, 계양, 서구 이런 쪽이 하나의 또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그쪽은 물론 뭐 더 자세하게 하면 이제 서구는 서구시라고 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평평야를 배경으로 해서 좀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나중에 도시가 더 지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그 좀 구별이 있고 배경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가 도시철도 1호선을 기획할 때에도 굉장히 부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걸 이렇게 통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 다 아시다시피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독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곳이고 섬이기도 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옹진권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이해할 때 대항 여기만 인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평만 얘기할 수도 없고 강화, 옹진 이걸 다 아우르는 그런 식의 도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의 갈등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천 정명 600년이라는 인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지 600년이 됐다라고 해서 행사를 할 때 그때 사실 굉장히 뭐 부평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불편해하기도 했고 올해가 계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800년인가 되는 해라고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도시가 통합적이면서도 그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충돌하고 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이런 지역 말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에서 문화들을 갖고 있는 문화 창조 그룹들을 이렇게 보통 보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가는 그룹들이 커다랗게 예총이라는 곳이 있고 민예총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총은 뭐냐면 한국예술단체 총연합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곳이고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0년, 61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1945년 해방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 정부 1948년에 남한만에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각종 예술단체가 막 만들어져요. 인천에서 막 만들어져요. 이게 근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예술단체를 다 통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위에는 한국예술단체 총연합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뭐 무용가협회, 사진협회 이렇게 장르별로 하나씩만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96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가장 큰 것이고요. 한국 전체로도 있지만 인천에 예총 인천지회가 있고 예총 인천지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좀 높고 여기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보수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민예총은 민족예술인 총연합이라는 것이거든요. 민족예술인 총연합은 예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게 모태는 1970년대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라는 그 이른바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문인들 뭐 김지하, 황석영 뭐 이런 뭐 고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자유실천 문인협회, 그 다음에 이제 민족미술인협회라고 또 미술하시는 분들 이런 게 이렇게 장르별로 생겼다가 이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이거를 그 이른바 체제 내로 법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체제 내로 빡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게 민족예술인 총연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각 이것도 지역마다 이렇게 협회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예총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근데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총보다는 조금 더 젊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다 나이가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예총의 젊은 축이라고 하면 저 같은 나이, 제 연배가 젊은 축이에요. 제가 올해 나이가 딱 50이거든요. 그 제 연배가 젊은 축. 그리고 예총, 민예총 가면 제 연배가 조금 나이가 있는 척. 그래서 한 40대 중반 정도가 제일 아래요. 밑이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밑에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말이 안 되는. 잘 안 들어와요.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젊은 예술가들은 그 이외에 이제 시민문화단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총, 민예총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좀 주축이 돼서 모이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또 있어요.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몇 군데가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신세대 예술가의 등장과 문화시민의 출현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젊은 예술가들. 아마 이번 강좌들에 보면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출연하는데, 이 예총과 민예총과 이 사람들의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예총이나 민예총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요. 늘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정적 지원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새로운 예술가들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세대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의 그 어떤 예술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 결합력이 훨씬 더 강해요. 이 예총, 민예총은 사실은 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여있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린다 그러면 굳이 내가 무슨 뭐 문인협회 가입할 이유가 뭐 있을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문인협회 회원이, 지금 문학이 전공이니까 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민예총에 있는 작가회 회원이기도 한데 양쪽에 다 있긴 합니다만, 신세대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미술을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데 왜 안 들어가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문화재단에 있다 보니까 만나서 들어갈 그게 내가 창작 생활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총, 민예총은 자꾸 고령화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신세대 친구들은 각종 다른 방식의 예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주로 인천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그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문화가 왜 중요한지, 저는 전공이 이제 그 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기능 가운데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그 오늘날 사람이 머릿속에 우리가 인간이 이성이라고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이성이 어떤 기능을 하냐, 무슨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동물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그 판단이죠. 이게 판단인데 개는 판단하지 못하는 판단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문자 언어가 있고 뭐 이런 언어, 뭐 분절하는 언어가 있고 이런 거 빼고 아주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만 얘기하면 방금 판단을 무슨 판단일까요? 도덕적 판단이죠. 도덕적 판단은 그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니 쟤는 착해
쟤는 악해. 어떤 행위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되지. 혹은 이런 건 장려해야 될 활동이 선악에 대한 판단이 인간 이성 판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선악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 중에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3이다. 틀렸죠? 3은 틀린 거잖아요. 이게 맞고 틀린 거.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그런 이 진위 판단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를 물론 이게 한눈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작용에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선한지 안 한지도 판단하려면 인간의 이성이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감성적으로 이 선한 것하고 악한 것에 대한 감성적 반발은 사실은 그건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뭐 가끔 인터넷에 뭐 나와갖고 무슨 뭐 예컨대 뭐 무슨 CCTV에서 뭐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하면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물론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인간은 그 분노 이전에 선함과 악함을 해서 저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해는 뭐 이렇게 진호와 이런 걸로만 되거든요. 인간은 그 선한 의지는 그거하고 좀 다른 인간 이성의 의지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성적 능력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근데 이 미적 인식은 진이냐 선악하고 조금 다르게 미적 인식은 감성을 동반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적 인식은 감성과 동반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심미적 이성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 안에서 판단하고 이것들이 내 삶의 이 동력으로 작동하는 건데 어쨌든 인문학은 이런 것들이 인간 이성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이성적 기능이에요. 자, 근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기꾼이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잖아요. 사기를 쳐. 전화해서 막 해서 돈을 빼내. 자, 이거는 이성의 기능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이성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지금 10,000원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오늘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야 돼. 이 10,000원을 어떻게 쓸까? 친구 만나서 저기 싼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고 뭐 집에 가는데 뭐 얼마가 들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기능하지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뭐 남편 혹은 뭐 내 수입이 뭐 얼마니까 뭐 이 지출이 얼만큼 돼야 되고 어떤 걸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성적 기능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하고 진선미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능하고 이 후자의 이 기능은 도구주의적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칼을 가지고 칼이라는 거는 칼이라는 것 자체는 그 도구예요. 요거 자체는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칼을 놓고 이거 나쁜 놈이야. 칼을 보고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칼이 요리사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음식을 만들 때랑 이게 그 살인범한테 들어가서 범죄의 도구를 사용하는 이 도구 자체는 어떻게 쓰이는 어느 맥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한 역할,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악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도구주의적 이성이라는 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도구주의적 이성이에요. 이 도구주의적 이성은 근데 선악을 고민하지 않아요. 이 도구주의적 이성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이익이냐 아니냐를 고민해요. 의사가 이 암을 정복하는 약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이 의사가 약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거는 기능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대부분의 우리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응용학문이라는 건 다 이 도구주의적 이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동차를 빨리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도구주의적 이성의 힘이죠. 근데 이게 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의사가 하는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자, 이 신약이
특허권을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붙여서 한 번 이 약을 먹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원가는 한 100원, 200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에 특허권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만 낳게 할 수도 있고, 이건 그 제약회사의 자본의 논리이고 어떻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이걸로 뽑을 것인가를 보면 이건 도구주의적 이성이에요. 근데 그 약을 지금 정말 힘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할 것인 하는 이 문제는 이 도구주의적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은 바로 이런 도구주의적 기능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나 예전에 읽었던 소설인데 되게 재밌는 소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소설은 이제 가상의 국가예요. 그 가상의 국가인데 이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체제예요. 그리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보장을 해줘요. 국가의 시스템이. 그래서 이 국가는 국가의 큰 국가의 목표는 뭐냐면 나는 나, 국가는 국가.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를 보장해주지만 이 극단적 개인주의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걸 국가는 너희들한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주지만 국가의 목적이 있을 땐 다 동원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욕망을 실현시켜주는데 국가의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119에 전화하면 마약도 배달해주고 그리고 성적인 모든 회사에는 성적 교접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눈만 맞으면 서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대신 규칙이 있어요. 동일한 이성한테 3번 퇴짜를 맞으면 다시 요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상으로 그런 걸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극도의 이익들을 막 개인별로 추구해도 다 허용해. 그게 국가의 저것만 허용하지 않죠. 허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체제 지하 그룹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막 붕괴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 반체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입회를 하면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이 예술교육이에요. 그 아주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존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자기를 막 반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란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상대를 내 몸을 다 바쳐서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지하그룹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오늘날 사회를 그 소설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풍자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도구적 기능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회가 과연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무슨 환경이 무슨 오염이 되고 이런 거 눈앞의 이익만 보고 그런 건데 누군가는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세월호가 그렇게 해서 침몰됐으면 다 분노하죠. 다 분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인문학은 그 분노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인문학은 그걸 거기로부터 한 건 더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게 우리가 가야 할 사회 시스템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게 인문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을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게 물화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빵을 사면 담배를 사면 담배가 작년까지는 2,500원이었는데 4,5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럼 담배 자체는 고유한데 이게 4,5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세가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담배 애용자인데 담배 피다가 예전에는 반쯤 피다가 어느 때 버렸어요. 요즘 안 버리거든요. 다시 펴요.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는 중요한 게 담배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있긴 있지만 나한테 이게 중요한 건 이게 2,500원에서 4,500원이라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대상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가격이라는 걸 갖고 다른 거고 내가 어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정말 좋아. 근데 일당이 그러니까 월급이 한 100만 원도 안 돼요.
80만 원 뭐 이렇게 요즘 열정페이라고 그러는 게 있죠. 근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월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수백만 원을 준다고 쳐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전체성에 대한 기부, 나와 타자, 이 인문학은 시간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자꾸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들. 최근에 제가 이제 밴드를 제가 하는데 밴드에 굉장히 만화 3컷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이제 여러 밴드를 폴렸는데 만화 3컷이 뭐냐면 한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떤 저쪽에서 청소를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아줌마가 아이 똑같이 아이를 데리고 그 아줌마를 보면서 아줌마가 그 청소하는 아저씨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들도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 똑같은 아줌마가 네가 무식하면 저런 아줌마처럼 돼. 그래서 만화 3컷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식을 갖고도 청소하는 분을 보고 어떤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아니면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들도 다 잘 사는 사람이 많아. 이건 다른 근본적인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나와 타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타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논리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문학이 주는 힘이고 문화가 주는 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문화 개념이 자꾸 확장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그 작년에 제정됐어요. 그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문화 그러면 지역 인천 안에서도 아까 제가 뭐 예총, 민예총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술가 중심의 그 정책들이 있고 주로 그런 사람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 국가 아직 인천은 그렇지는 않은데 국가의 이 트렌드가 예술 중심으로부터 문화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정당이든 그렇지 않은 정당이든 이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당하고 관계없이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문화로 다 바뀌고 있어요. 예술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가 전통적인 장르 중심주의, 그러니까 음악, 미술, 뭐 연극 이렇게 장르 중심주의가 자꾸 붕괴되면서 이제 기존의 그 문화라는 것들이 뭐 예술, 여가와 놀이, 역사와 전통, 정체성,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 교양과 윤리,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영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 선거 다닐 때 그 문화 관련된 공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문재인 이런 문화 쪽의 공약을 보면 거의 차별이 없어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쪽으로 이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내려가보면 인천시 연수구 이렇게 보면 여전히 뭐 예술가 지원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이 지역 축제 그다음에 뭐 시설 운영 이런 데만 이제 돈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예술가 개념도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예술가라고 하면 뛰어난 개인,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예술가를 이렇게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나 예술가의 허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러길 바라는데 예를 들어 이제 소설을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그럼 내가 이렇게 어디에 등단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자기가 나는 예술가야 이제 나는 이제 작가야 이런 그런 식의 그 의식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물론 작가들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아마추어와 전문 프로예술가의 이 경계가 희미해요.
그 예총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호의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게 내가 작가인데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예전에 그 서양으로 따지면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 생각, 천부적인 재능, 예술가는 천재, 우리랑 별개의 존재, 그리고 내가 닮아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게 잘못된 예술가의 전통적인 예술가 개념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생활문화예요. 그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고 그게 결국 시민들이 뭘 할 수 있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예술가 개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창작은 예술가, 그걸 관람하는 시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분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존재하고 장르도 서로 소통하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기획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례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구의 사례입니다. 대구에 그 담장 없는 마을을 처음으로 만든 그 시도한 쪽에서,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세요. 그분은 그냥 YMCA의 한 간부였어요. 근데 이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YMCA 이제 취직해서 간부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 집에 이제 담이 있었어요. 그 옛날 그 다 단독주택에 모여 있는 동네인데, 자기가 일단 자기 담을 허물고 정원 담을 허물고 거기다 이렇게 스피커를 만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집을 지나가면 담도 없고 그냥 그 잔디밭인데 그 음악이 나와요. 그러고 이 사람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동사무소 담을 허물자. 담을 허물었어요. 담을 허물고 동사무소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평상을 놨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를 이렇게 시작해서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청소년 무슨 모두 이렇게 담을 허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랑 같이 대학생들이 담장을 예쁘게 꾸미는 일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담장도 이렇게 좀 해달라, 예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그 담장 없는 마을, 그 벽화가 있는 마을로 바뀌었어요. 어디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이제 지금 조금 연세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어릴 때인데, 어린이날에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이번에는 어린이날 어디 가지, 무슨 공원을 갈까, 뭘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비슷한 또래인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들이 뭘 해보자. 왜 우리가 가야 되냐. 그래서 처음 기획한 게 머머리섬 축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담장이 없는 그 조그만 데서 그 인형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변에 대구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와서 좀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게 동성로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인천으로 따지면 주안 그 시민회관 앞에 있는 오래된 2층 집들 많이 모이는 그런 주택가랑 똑같은 동네예요. 거기에서 그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까지 이렇게 5월 5일 날 이렇게 편안하게 행진을 한 거예요. 무슨 개 데리고 그냥 동네 산책을 한다고 하면서 쭉 그냥 이렇게 행진을.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낯선 경험이잖아요, 축제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획한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니었는데, 예술가들이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동네에 미술을 하는 분들이 이런 설치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 미술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극, 그리고 뭐 동네 마을 문고에서도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인천의 사례인데, 이게 티가번쪽 시민축제인데, 요거는 인천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 동아리예요. 아마 좀 시간이 나면 내가 이제 기타나 좀 배워볼까, 아니면 노래 좀 할까, 뭐 그림 좀 그려보고 싶은데, 근데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루트가 어떤 게 있냐면 화실에 찾아가요. 화실에 찾아서 돈을 내고 배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개인전을 하든지 뭐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마치 이걸 갖고 뭐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기 충족감보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 욕심이 생기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된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그냥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그림도 그리고 이게 아마추어 예술가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예술가라는 걸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편한데 이제 지역에서 예초 아닌 구조들이 있거든요. 제가 참 이런 걸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어느 구의원님께서 이제 뭐 지원 사업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항의가 와서 아 그게 아마추어 파트가 아니라 아마추어로 지원하셨어야 되는데 전문가 지원해서 떨어진 것 같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막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나보고 아마추어라고. 그 사실 전문가냐 아마추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아마추어입니까 전문가? 아마추어지 이렇게. 그분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냥 자기 시간 있을 때 열심히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하다 보니 내가 어느 선생이 직접 뭐 사살받았고 그래서 내가 개인전을 몇 번 했고 나는 이런 식의 그 전문가로 내가 대단한 예술가를 이 잘못된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잘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만나고 이런 게 이제 여기 공연을 하고 있지만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축제를 해요. 인천에 있는 그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인데 요 축제 할 때마다 주변의 동네에 있는 가게가 이렇게 할인 쿠폰을 그 일종의 주민 학예회예요.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날은 그 주변의 식당이나 이런 데가 다 할인해요. 여기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 식당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학교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요거는 부평에 있는 청천동에서 여기는 이런 식의 축제인데 이거는 이제 마을 축제처럼 해갖고 그때 무슨 이제 물물 장터 같은 걸 열어요. 집에서 안 쓰는 거 갖고 나오고 뭐 또 이렇게 아이들이 뭘 배운 걸 같이 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문화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큰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작죠? 이게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Sydney. I have been waiting my whole life to get to Sydney. I got to the airport, to the hotel, checked in, and sitting there in the lobby was a brochure for the Sydney Festival. I thumbed through it and I came across a show called Minto Live. The description read, "The suburban streets of Minto become the stage for performances created by international artists in collaboration with the people of Minto." What was this place called Minto? Sydney, as I would learn, is a city of suburbs, and Minto lies southwest, about an hour away. I have to say, it wasn't exactly what I had in mind for my first stay down under. I mean, I thought about the Harbour Bridge or Bondi Beach, but Minto? But still, I'm a producer, and the lure of a site-specific theater project was more than I could resist. So off I went into Friday afternoon traffic, and I'll never forget what I saw when I got there. For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walked around the neighborhood from house to house. And the residents, who were the performers, they came out of their houses and they performed these autobiographical dances on their lawns, on their driveways.
The show is a collaboration with a UK-based performance company called Lone Twin. Lone Twin had come to Minto and worked with the residents, and they had created these dances. This Australian Indian girl, she came out and started to dance on her front lawn, and her father peered out the window to see what all the noise and commotion was about, and he soon joined her. And he was followed by her little sister. And soon they were all dancing this joyous, exuberant dance right there on their lawn. And as I walked through the neighborhood, I was amazed and I was moved by the incredible sense of ownership this community clearly felt about this event. Minto Live brought Sydneysiders into dialogue with international artists and really celebrated the diversity of Sydney on its own terms. The Sydney Festival, which produced Minto Live, I think represents a new kind of 21st century arts festival. These festivals are radically open. They can transform cities and communities. To understand this, I think it kind of makes sense to look where we've come from. Modern arts festivals were born in the rubble of World War II. Civic leaders created these annual events to celebrate culture as the highest expression of the human spirit. In 1947, the Edinburgh Festival was born, and Avignon was born, and hundreds of others would follow in their wake. The work they did was very, very high art. And stars came along like Laurie Anderson and Merce Cunningham and Robert Lepage, who made work for this circuit. And you had these seminal shows like the Mahabharata and the monumental Einstein on the Beach. But as the decades passed, these festivals, they really became the establishment. And as the culture and capital accelerated, the internet brought us all together, high and low kind of disappeared, a new kind of festival emerged. The old festivals, they continued to thrive, but from Brighton to Rio to Perth, something new was emerging. And these festivals were really different. They're open, these festivals, because like in Minto, they understand that the dialogue between the local and the global is essential. They're open because they ask the audience to be a player, a protagonist, a partner, rather than a passive spectator. And they're open because they know that imagination cannot be contained in buildings. And so much of the work they do is site-specific or outdoor work. So the new festival, it asks the audience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shaping the performance. Companies like De La Guarda, which I produce, and Punch Drunk create these completely immersive experiences that put the audience at the center of the action. But the German performance company Rimini Protocol takes this all to a whole new level. In a series of shows that includes 100% Vancouver, 100% Berlin, Rimini Protocol makes shows that actually reflect society. Rimini Protocol chooses 100 people that represent that city at that moment in terms of race and gender and class, through a careful process that begins 3 months before, and then those 100 people share stories about themselves and their lives, and the whole thing becomes a snapshot of that city at that moment. Lift has always been a pioneer in the use of venues. They understand that theater and performance can happen anywhere. You can do a show in a schoolroom, in an airport, in a department store window. Artists are explorers. Who better to show us the city anew? Artists can take us to a far-flung part of the city that we haven't explored, or they can take us into that building that we pass every day, but we never went into. And artists, I think, can really show us people that we might overlook in our lives. Back to Back is an Australian company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 saw their amazing show in New York at the Staten Island Ferry Terminal at rush hour. We, the audience, were given headsets and seated on one side of the terminal. The actors were right there in front of us, right there among the commuters. And we could hear them, but we might not have otherwise seen them. So Back to Back takes site-specific theater and uses it to gently remind us about the who and what we choose to edit out of our daily lives. So the dialogue with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udience as participant and player and protagonist, the innovative use of sight. All of these things come to play in the amazing work of the fantastic French company Royal Deluxe. Royal Deluxe's giant puppets come into a city and they live there for a few days. For the Sultan's Elephant, Royal Deluxe came to central London and brought it to a standstill with their story of a giant little girl and her friend, a time-traveling elephant. For a few days, they transformed a massive city into a community where endless possibility reigned. The Guardian wrote, "If art is about transformation, then there can be no more transformative experience. What the Sultan's Elephant represents is no less than an artistic occupation of the city and a reclamation of the streets for the people." We can talk about the economic impacts of these festivals on their cities, but I'm much interested in many more things, like how a festival helps a city to express itself, how it lets it come into its own. Festivals promote diversity, they bring neighbors into dialogue, they increase creativity, they offer opportunities for civic pride, they improve our general psychological well-being. In short, they make cities better places to live. Case in point, when the Sultan's Elephant came to London, just 9 months after 7/7, a Londoner wrot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London bombings, my daughter called up with that sparkle back in her voice. She had gathered with others to watch the Sultan's Elephant, and you know, it just made all the difference." Lynn Gardner in The Guardian has written that a great festival can show us a map of the world, a map of the city, and a map of ourselves. But there's no one fixed festival model. I think what's so brilliant about the festivals, the new festivals, is that they are really fully capturing the complexity and the excitement of the way we all live today. Thank you very much. 자, 바로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화면이 그게 오늘날 예술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뭐 예술가 따로 뭐 시민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모이고 한 도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그리고 그게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게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지역 축제하면 경제 파급해서 얼마 사실 그런 식의 생각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제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편안하게 다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저기 몇 년 전부터 인문학이 대세고요. 사람들이 많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네.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데 네, 그 삶과는 점점 더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서 마음이 아픈데 관장님께서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만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변화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일을 좀 하세요. 저희 한국근대문학관에서도 이런 식의 인문학 강좌가 계속 열리거든요. 많이들 오시고 최근에는 더 오시는데 저는 이런 식의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인문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삶에서 뭐가 갑자기 뭐가 다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식의 고민이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저로서는 만약에 이제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금방 뭐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퇴직하면 정상적으로 퇴직하면 60세 이후에 삶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면 어떻게 보낼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거의 답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그래 뭐 오늘 어떻게 돈벌이라도 해야 되겠지 뭐 하겠지. 근데 그 남는 시간을 뭐 할 것인지. 저는 남는 시간 제가 할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난 책 읽으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가 보면 정년퇴직한 뒤에 뭐 이것저것 뭘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빼놓고 내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것 좀 읽고 그냥 이렇게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게 그게 무슨 또 필요한 경우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동아리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저는 뭐 동네 뭐 이런 건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교적이지 못해서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 것 같은데요. 큰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생각이 여러분들하고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애가 큰 애는 대학생이고 둘째 애는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저나 와이프는 공부하라고 그렇게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딸아이가 이제 지금 대학교지만 중학교 다닐 때 걔가 공부를 반에서 한 5등 내외를 했던 거예요. 못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가 이렇게 이 정도 중학교에서 이 정도 하면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떨어질 테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라는 건 뻔하고 그러면 그냥 대충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민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나 이 국가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맞나.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목표가 인하대였어요. 물론 인하대 떨어졌지만 인하대인데 그것도 잘하는 애가 우리 딸아이는 여자애고 남자애가 무슨 논술 뭘 하는데 아이가 너는 인하대 가려고 논술을 하고 다니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물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냐면 꿋꿋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 꿀리지 말고 살아라. 네가 뭐 어느 학교를 가든 근데 저는 제 출신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됐는데 너희들 못하면 어떠냐 당당하게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삶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크게 뭐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가치 그래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고 벌써 이런 거 들으시니까 막 고민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자꾸 확산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답이 됐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뭐 현대문화 군대 문화관을 간다던가 뭐 미술관, 공연을 보고 이렇게 향유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화발언처럼 본인의 취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추어 예술가로 해서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문화적인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라는 것의 문화적인 특성과 결합을 시켜야 되는지 근본적인 게 좀 궁금한데 왜냐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도 왜냐면 이 지역의 특색이 이제 많이 없어지잖아요. 생활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문화센터로 가든 뭐가 됐든 자기가 돈을 내고 뭐 이렇게 취미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거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지역 문화적인 특성을 시민이 굳이 알아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시민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동화마을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동네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제 문화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되게 안 좋은 사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왜 인천적인 특성을 왜 이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알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내가 인천의 역사나 문화를 알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그 의무는 아닌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 의무로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뭐 이런 거를 하니까 관심 있어서 오시는 거고, 저는 근데 의무는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곳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가 어떤 연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뭔가를 할 때에도 이렇게 크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향토에 고유한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인데, 오히려 중요한 건 여기 그 인천에 있는 지역적 특성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데, 그게 다 인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천이라는 곳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어떤 인천의 전통 문화, 뭐 다른 뭐 서울이나 뭐 인천은 유구한 그 역사를, 저는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확장하다 보면 인천에 대한 얘기 들 수도 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민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이런 걸 뭐 더 확장할 수는 없는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주 제가 확장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인천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댔잖아요. 막 뭘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돈의 10분의 1만 문화에 투자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시민들이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상한 황당한 짓 못해요. 그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뭐 여기에 뭐 큰 빌딩 짓고, 이게 허상 동인천역에 무슨 큰 빌딩이든 조감도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그게 들어올 것 같으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허상이지.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첫 출발은 그렇지만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뮤지컬이나 연극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인천에서 안에서 서울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라디오 콘서트 가수들 할 때 쭉 전국 투어면 인천도 이제 그 예정일에 며칠은 인천, 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네, 나올 때도 그럴 때는 굳이 저희가 서울 안 가요. 네. 인천에서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인천에서 문화생활을 우리 시민들이 누리게끔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쭉 나온다면 우리가 굳이 서울로 보러 안 가죠. 지금 이게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뿐이 아니라 우리 인천 시민으로서는 문화의 격차도 이렇게 점점 서울로까지 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천에 그렇게 못 갔는데 인천에 들어왔으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좁혀주는 것도 할 일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아무튼 이제 기획자들이, 그건 사실 이제 공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의 문화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사에서 쫙 짤 때 자기네들이 이제 전략을 짜겠죠. 뭐 인천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할 때 인천이 이 유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 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인천에서 몇 년 전에 그 아주 좋은 공연을 싼 가격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아무튼 그 정책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의 공연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한 10만 원 봐야 될 공연을 10,000원, 15,000원 정도 보게 쭉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매진 사례였거든요. 한 3년 정도 하다 인천시에서 그 사업을 더 이상 안 했는데, 그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그게 인천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거는 좋은 공연을 싼 가격에 많이 보는 거를 원해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3년 하다 인천시에서 이것들을 갖고 토론회를 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했는데, 이런 그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공연 기획자들이 다 망해버려요. 왜냐면 그리고 인근 도시,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 건데 인근 도시의 사람들이 싼 가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그런데 그때도 별걸 다 했어요. 주민등록증 인천이라는 걸 확인해서 뭐 티켓을 끊게 뭐 근데 온라인 티켓 끊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도도 했지만 결국은 저는 오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인천이 가야 될 이렇게 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린 그 사례들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도시가 그런 공연은 공연대로 또 있는 거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은 곳. 서울이 가야 할 곳은 대형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인천이 거기를 쫓아갈 수는 없고 오히려 인천은 오히려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동체나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시가 그게 뭐 인천만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천이 가야 할 방향이고 그런 식의 공연은 그건 상업 논리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 그건 그냥 놔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가 다른 강좌와 달리 원래 강좌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형식적인 질문을 받고 보통 강의를 끝내잖아요. 근데 오늘 이현수 선생님도 그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도 2시간 강의 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30분 정도는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여러분들하고의 좀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강좌는 이제 토론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겠네요. 저는 좀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안 나고 걱정했었는데 벌써 아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현수 선생님은 약간 좀 당황해하신 시작에 좋은 질의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왜 오늘날 인문학 강좌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 건 어떻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자 영역 속에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제 10강 이제 도시, 그러니까 사실 도시하고 인문학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매칭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반 휴메니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미 도시를 어떤 하나의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연구를 해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해봤었지만요. 또 다음에 또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고의 단위를 도시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새롭게 좀 정의를 내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또 한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인천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실 우리는 너무 서울 1급 중심이 당연하게 말을 오면 제주도로 보내고 제주도 오면 서울로 보내고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올라가서 예전서부터 이 서울 중심의 그런 어떤 이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지만 사실 크게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어떤 폐해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특히 개인적으로는 인문학을 만약 왜 말씀하신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 그런 질문을 제가 살고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이걸 투표를 가서 하기더라도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인문학은 시계추를 우리가 100년 전만 거슬러 오더라고요. 100년 전에 인문학은 뭐였을까요? 100년 전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뭐였을까요? 그 당시. 지금이야 소설로 읽을 거리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게 유교명전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건 누가 소위 공부하고 누가 향유하고 누가 즐기는 거죠? 양반 지배계층이 즐기는 거였어요. 정문대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인문학은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지배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교양이었었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소위 시민 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이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이고 소위 지배 이런 표현 좀 쓰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의견이 만들어지고 그런 직접 민주주의니까요. 선거를 통해서 바꾸고 나가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인문학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건 제 나름대로 뭐 이현희 선생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지만 다 그런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라는 게 무슨 정당 그런 게 아니라요.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 가치가 이거는 중요하다. 내 삶, 나의 사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모아서 뭔가 바꿔나가자.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강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좀 뭐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강의가 이제 계속 앞으로 9차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4강 지금 4월 4일 날에는 강화도 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화도 답사 때는 저희가 버스를 예약을 해서 또 이제 한 분당 10,000원씩 그러니까 뭐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미리 어떤 식당 같은 데서 먹기가 뭐해서요. 도시락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 주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사람만 일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요 우선적으로 강의 신청하신 분들의 우선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좀 자리가 빈 자리가 있다 하면은 강의 참가하지 않더라도 강화도 답사만이라도 관심 있는 오늘 강의 그 열강을 해주신 이현 씨들에게